저는 미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꼽으라면 단연 30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꼽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공장을 차릴 생각으로 시장 조사를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당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들의 언어를 배우기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지금이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자 치안하면 둘째라면 서러울 수준의 안전한 국가지만 그때의 한국은 이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던 빛나고 희망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모로 낭만적인 국가였긴 했지만 제가 살던 미국과의 생활 수준은 꽤나 현격히 차이 났고 도시도 잘 정돈된 느낌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몹시 좋지 못했는데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소매치기를 당해버렸거든요. 저는 2달간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고 그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전부 가방에 넣고 숙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도 소매치기가 상당히 많고 저는 그들 때문에 소매치기라면 꽤나 단련이 되어 있던 터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손놀림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더군요. 숙소로 이동하던 저는 한국인 소매치기에 의해 순식간에 가방을 빼앗겼고 놀라서 그 소매치기를 전속력으로 따라갔지만 그는 육상 선수라도 되는지 너무 빨라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순식간에 잃게 된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다른 한국인 한 명이 다가왔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손에는 제 가방에 들려 있더라고요. 그는 소매치기로 보이는 남자가 맞은편에서 달려오길래 그대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가방을 되찾았다며 가방을 건네주더군요. 소매치기가 제 가방을 채가면서 열린 지퍼 사이로 가방 속에는 수많은 현금 다발이 보였음에도 그는 개의치 않고 제게 가방을 돌려줬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는 이때부터 진작에 한국의 엄청난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소매치기야 생계형 범죄라서 어쩔 수 없다 쳐도 한국인들의 마음씨만큼은 무척이나 착했고 국민성도 훌륭해 보였거든요. 저는 소매치기한 물건을 돌려주는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고 특히나 그는 가방 속에 돈을 받는데도 돌려주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이때의 한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는 없었지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만큼은 웬만한 선진국 저리 가라 할 정도였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그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고 대식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식이 사는 집은 제가 머물 숙소 근처였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건 미국인들 특유의 가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정말 충격을 받기도 했죠. 제가 그의 집에 찾아가지 않자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며 김치나 여러 반찬 등을 바리바리 싸와서 제 숙소로 가져와 줬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나름 중산층인 줄 알았습니다. 큰돈을 보고도 이성을 유지하며 이렇게 남을 위해 나눌 줄 아는 것을 보면 부족함 없이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대식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저는 대식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식은 그저 특별할 것도 없이 살고 있었고 심지어 그가 사는 집은 엄청나게 좁았는데 여기서 부모님과 아내까지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놀라웠던 건 도저히 개인 공간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좁은 공간에서도 한국인들은 스트레스 없이 그 누구보다 끈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소득 수준과 행복도가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의 한국인들은 돈 없이도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보는 외국인을 집에 초대해주고 음식까지 나눠주며 안 그래도 부족한 방을 손님을 위해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마음은 억만장자들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이런저런 조사를 했는데 저는 당시 한국인들의 근면하고 부지런한 국민성과 성실성에 반하게 되었고 그 당시 한국의 인건비가 저렴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공장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의 여러 규제들과 더불어 저를 믿고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던 아버지와도 불화가 생겨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엄청나게 정들었던 친구 대식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수십 배를 제안하며 같이 미국으로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승낙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대식은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그는 돈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아내는 임신 중이라 곧 아이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와 아내에게는 자신이 필요하니 미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 몇 년을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제안을 거절하다니요. 어쨌든 저의 끈질긴 설득에도 대식은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했고 그렇게 저는 빈손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얼마 안 가 의류 공장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미국으로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국민성과 뛰어난 손기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 한국인들만 골라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매치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인들의 손기술에 대해 과소평가했을 테니 어쩌면 한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던 경험은 제게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인 근로자들 위주의 제 공장은 빠르게 성장해 나갔는데요. 한국인들은 몹시 열심히 일했고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처럼 약이나 술 등에 빠져 문제를 일으키는 법도 없이 늘 성실하게 일했죠.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에 비해 두세 배의 생산성을 보여주면서도 성실성까지 갖춘 한국인들은 정말 숨겨진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그때의 대식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은 가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과 목숨까지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의 에너지와 부지런함도 이런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에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대식의 가족이 가난해 보여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던 것도 바로 한국인들 특유의 끈끈한 문화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 덕분에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었고 결국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이제는 아들에게 일을 물려줄 준비를 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유를 좀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여행 목적으로 해외를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한국이었죠. 한국은 제게 엄청난 영감을 준 나라거든요. 대식을 만날 방법은 없지만 30여 년 전에 느낀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련한 감정을 갖고 30년 만에 한국을 찾았고 오랜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정말 놀랍도록 발전했더라고요. 모든 것은 최첨단 기술로 뒤덮여 있어서 처음 보는 기술도 즐비했고 수많은 고층 건물들과 도로 같은 도시 인프라도 수준급이라 도저히 30년 전의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죠. 특히나 한국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는데 80년대 한국은 밤에 몹시 어두워져서 곧장 숙소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금의 한국은 밤에도 쉴 새 없이 도시가 돌아가고 있는 놀랍도록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저는 그만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하고 말았는데요. 지금의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뭔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저는 그를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제게 걸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제게 도둑맞은 휴대폰을 건네주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채간 소매치기가 맞은편에서 도망오길래 그대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휴대폰을 되찾았다고 말했는데요. 범인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니까 한국에 나쁜 감정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더군요. 30년 전 그때의 경험과 똑같은 상황과 심지어 이 남성의 얼굴은 그때의 대식과 정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대식일 리는 없겠지만 30년 만에 온 한국에서 제 마음은 그때의 젊은 백인 청년으로 돌아가 있었고 저는 놀랍고 설레는 감정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식? 그러자 그는 저를 놀라운 듯 바라보더니 대식은 자신의 아버지 성함이라고 말하더군요.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 이번에는 대식의 아들이 제게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식의 아들은 저를 집으로 초대했고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대식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식은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인 한국에서 그때처럼 엄청나게 좁고 허름한 집이 아닌 꽤나 그럴싸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성공했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대식의 얼굴은 전혀 늙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소통하면서
변함없는 한국어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대식과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몹시 들떠서 한국의 엄청난 성장에 대해 칭찬했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것을 예상했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80년대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굉장히 성숙했고, 제가 미국에서 겪은 한국인 근로자들 또한 최고의 사람들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대식은 담담하더군요.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런 꾸준함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은 훨씬 더 힘든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힘써왔다며 자신은 전혀 대단한 게 아니라고 덧붙이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의 상황이었다면 모두가 가족은 뒷전이고 자신들만 생각하다가 결국 자멸해버렸을 것이 너무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국인들만이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그러한 용기는 기적을 만들 수 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똑 닮은 대식의 아들을 보니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에서 충격을 받은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